저는 북한 국경경비대 소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키던 국경은 국민을 지키는 곳이 아닌 굶주린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감옥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참혹한 처형을 본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고 결국 조국을 등지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고발하려 했던 북한의 충격적 실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진성입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국경경비대 소좌였어요. 소좌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사람 같죠? 하지만 저도 그저 한 명의 인민이었을 뿐입니다.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변하던 그때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당에 충성하는 간부의 모습을 보여야 했지요.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헌신하라. 매일같이 외치던 구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말 너무나 달랐어요. 국경을 지키는 초소에 앉아 있으면 저 멀리 보이는 중국 땅이 가끔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 쪽은 어떻냐고요? 굶어 죽어가는 인민들이 지천이었어요. 특히 꽃제비들, 그 어린 것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길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동생 같기도 하고 어쩌면 제 자식들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참혹한 광경이요.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지요. 저도 군관이었지만 제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식솔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암암리에 장마당에 손을 댈 수밖에 없더군요. 국경 경비를 핑계로 밀수꾼들과 눈 감아주고 그 대가로 쌀이나 옥수수를 조금씩 얻어오는 식으로요. 처음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당에 충직한 간부가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가족의 굶주린 눈빛을 보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낡은 초소에 오르면 차갑고 습한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어요. 압록강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늘 똑같은 잿빛이었죠. 그 강물처럼 제 마음도 탁하고 혼탁해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과연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체제의 덫에 걸려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건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경비대 동지들도 다들 저랑 비슷했지요. 겉으로는 경애하는 수령님 만세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다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눈초리 속에서 누가 언제 고발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저희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 일들이었지만 그럴수록 제 안의 인간성은 점점 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조국은 도대체 어떤 조국이었을까요? 이 모든 고통을 주는 체제 속에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할지 매일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그 잿빛 하늘 아래 저의 고뇌는 끝없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국경지대였어요. 제가 늘 지키던 그 변방에서 말입니다. 매일같이 감시초소에 올라 철책 너머를 바라보곤 했죠. 저 건너편에도 사람 사는 세상이 있기는 할까, 그런 시덥잖은 생각도 가끔 했어요. 그러다가도 배가 너무 고파서 당장 저녁거리가 걱정돼서 그런 생각들은 이내 사라지곤 했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보이부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직감했죠. 무슨 큰일이 났구나. 보이부 놈들이 그렇게 대낮에 요란하게 나타나는 건 늘 불길한 징조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차가 멈춰 서고 건장한 보이부원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한 사람을 끌어내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김씨 아저씨였어요. 제가 몇 번 국경을 넘나들며 식량 밀수를 묵인해줬던 바로 그 아저씨요.
늘 저에게 고맙다며 몰래 강냉이 몇 알이라도 쥐어주던 착한 사람이었죠. 김씨 아저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무언가 애원하는 듯 했어요. 보위부원들은 그런 아저씨를 인정사정 없이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쥐 죽은 듯이 숨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멀찍이 서서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보위부 대장이 마이크를 잡고 우렁찬 목소리로 김씨 아저씨의 죄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반동분자, 국가전복기도, 불순 세력과 내통. 다들 알면서도 쉬쉬하는 식량 밀수가 언제부터 그렇게 큰 죄가 되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곧 법이었고 그 법은 김씨 아저씨의 목숨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명분이 되었죠.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김씨 아저씨의 몸이 힘없이 무너지는 순간 제 귀에는 아저씨의 마지막 비명 대신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총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 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제가 지켜야 했던 국경은 사실 저를 가두는 감옥이었고 제가 지키던 조국은 국민을 죽이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아저씨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제가 지키는 국경에서 제가 눈 감아주던 사람의 죽음을 제가 직접 목격하다니. 저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걸까요? 더 이상 이 체제 안에서는 인간으로서 살 수 없음을 직감했어요. 양심이고 뭐고 다 썩어 문드러진 세상에서 저마저도 그렇게 썩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국경을 지키는 보위부원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야 할 탈북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 말입니다. 제가 그토록 감시하고 막아야 했던 바로 그 철책을 이제는 제가 직접 넘어서 자유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국경선의 약한 부분을 찾고 또 찾았어요. 제가 너무도 잘 아는 그 국경이 언젠가 저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조국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아저씨와 같은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남아 세상에 이 비극을 알려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놓으려고 해요. 그날 밤 제 머릿속은 온통 국경 지형과 경비 초소들의 위치로 가득했지요. 제가 직접 그 선을 지키는 보위부 군관이었으니 누구보다도 그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낡아빠진 철조망이 어디쯤 무너져 있는지, 감시병들의 순찰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어두운 골목들이 어디인지까지 제 머릿속에는 한 장의 정밀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두만강을 건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살이 거센 곳은 피해야 했고 얼음이 덜 녹아 부서질 위험이 없는 곳을 찾아야 했지요. 밤이 가장 어둡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지는 날을 기다렸어요. 특히 비가 오거나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은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이 생기곤 하더군요. 저는 이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서 손바닥만 한 종이에 작은 글씨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발각되면 죽음이거나 그것보다 더한 고난의 행군이 기다릴 테니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었지요. 탈북을 결심한 순간부터 제 심장은 늘 옥죄는 것 같았어요. 고향 땅에 두고 갈 가족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직 어린 동생들의 얼굴이 아른거려 잠 못 이루는 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녁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며 무언의 작별을 고하고 있었어요.
이 못난 아들, 형을 용서해다오. 내가 꼭 살아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게. 그렇게 몇 번이고 다짐했는지 몰라요.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공개 처형이거나 아니면 아오지 탄광 같은 곳에서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끔찍한 상상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지요. 배고픔 없이, 감시의 눈초리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희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낡은 배낭에는 옥수수 가루 몇 줌과 작은 칼 하나,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몸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고 귀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나 바람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밤이었지요. 그날 밤 두만강은 정말이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어요. 하늘은 먹물이라도 풀어놓은 듯 시커멓고 구름 한 점이 아니라 그냥 시커먼 덩어리였지 뭡니까. 강물은 또 얼마나 차갑던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저편 땅을 한번 바라보고는 고저 눈 딱 감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디찬 강물이 온몸을 휘감는데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뭡니까.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발버둥 치는데 이놈의 강물은 또 어찌나 사나운지 제 몸뚱이가 나뭇가지처럼 흔들리더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강 건너편을 향해 손발을 휘저었어요. 정신없이 헤엄치는데 저 멀리서 번쩍하고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이더군요. 국경경비대의 순찰차 불빛이었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지 뭡니까. 들키면 끝이다. 여기서 죽는 거다. 그 생각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물속으로 머리까지 쳐박고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숨을 참았어요. 폐가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여동생의 얼굴이, 고향 마을 동무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 아픈 얼굴들을 다시 보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고저 그렇게 이를 악물었지요. 물살은 점점 더 거세지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손발은 감각이 없어지고 입에서는 절로 신음이 터져나왔지 뭡니까.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헤엄쳤어요. 언제 총소리가 들릴지 모른다는 공포, 강물이 나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절규가 온몸을 옥죄었어요. 정말이지 죽음의 그림자가 매 순간 제 뒤를 따라붙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헤엄쳤을까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고통에 겨워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수십 번도 더 들었지만 그때마다 자유라는 두 글자가 제 정신을 붙잡아 주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손가락 끝에 뭐가 닿는 느낌이 들지 뭡니까?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강 건너편이라는 것을요. 간신히 손으로 모래톱을 움켜쥐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몸을 끌어올렸어요. 차가운 강물에서 벗어나 축축한 흙바닥에 쓰러졌을 때 정말이지 울음이 터져나오더군요. 살아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견뎌냈다는 사실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지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두만강을 등지고 섰는데 이제야 살았다는 생각보단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여기 중국 연변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내래 속으로 외쳤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내 다른 종류의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더군요.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었지요. 아시겠습니까? 도착한 곳은 연변 어느 작은 마을의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농기구를 두던 곳이었는지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널빤지로 겨우 막아놓은 창문 틈으로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그래도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었지요. 밤이 되면 어둠이 짙게 깔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나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래 며칠이고 이 낡은 은신처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중국 땅은 자유의 땅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 같았습니다. 북한 보위부 놈들이 언제까지 나를 추적할지 알 수 없었고 중국 공안들도 눈에 불을 켜고 탈북자들을 잡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신매매범들이 탈북 여성은 물론이고 남자들까지도 잡아가 노예처럼 부린다는 이야기가 돌았으니 그 공포는 말로 다 못합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세계의 시선, 그 속에서 나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머니 얼굴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아오지 탄광에 계신 아버지는 또 어쩌실지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그분들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향을 등지고 떠나온 이유가 바로 그 희망 때문이었으니까요. 잊었던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낡은 판자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민국으로 갈 방법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연락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도 며칠 동안 꺼두었지요. 어쩌다 한 번씩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켜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조선족 동포들 속에서도 내래 북한 사람인 걸 들킬까봐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으니 참 고달팠습니다. 쌀 한 줌, 물 한 모금 얻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였지요. 이대로 언제까지 숨어 지낼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잠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멀고 험한 그림자였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말해서 안도감보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감시의 눈길이 다른 방식으로 저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았지 말입니다. 브로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더구만요. 그 사람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어쩌겠습니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짐칸에 몸을 싣고 며칠을 달렸어요. 창문도 없는 캄캄한 차 안에서 옆 사람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조마조마했지 뭐예요.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심장이 발랑거려서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검문소라도 나오면 브로커가 눈짓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재빨리 담요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쥐 죽은 듯이 숨어야 했어요. 그 순간의 긴장감은 정말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았지 말입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꼼짝 않고 버텅어요. 중국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로 가는 길은 정말이지 험난했어요. 어떤 날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걸어야 했어요. 발은 퉁퉁 붓고 갈증은 목구멍을 태웠지 뭐예요. 밤에는 추위가 살을 파고들고 낮에는 뙤약볕이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허리춤에 감춰둔 돈이 점점 줄어들고 브로커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없다고 하면 험악한 표정을 짓는데 정말 공포스러웠지 말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마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을지도 몰라요. 저와 같이 탈북하던 동무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너무 지치고 두려웠는지 갑자기 다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란다고 소리쳤어요. 브로커가 겨우 그 동무를 진정시키긴 했지만 그 일로 우리 사이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혹시 저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면 어쩌나, 혹시 우리가 잡히면 저 사람이 먼저 고자질이라도 할까 하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지 뭐예요. 외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이역만리 타향에서 정말 혼자라는 느낌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얼굴, 그리고 제 고향 땅에 두고 온 가족들.
그 사람들 생각만 하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유로운 남쪽 땅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거 하나만 붙들고 버텼지 말입니다. 캄캄한 정글 속을 헤치고 나아가면서도 저는 항상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 빛나고 있더구만요. 그 별을 보면서 언젠가 저 별 아래서 가족들이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아직 갈 길은 멀고 험난했지만 저는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정말 그때였어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또 몇 달을 헤매 다녔는데 배에서 내려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인데 그게 말이에요. 진짜 꿈인가 생시인가 싶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환한 불빛들인데 북한에서 보던 그런 희미한 불빛이 아니었거든요. 서울 땅,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서, 아니, 너무 가벼운 게 아니라 뭐랄까, 붕 뜨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자유의 땅인데 말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관계자분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서도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낯선 감시 같은 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분들이 안내하는 대로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라는 곳이더군요.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제 이름이 뭔지, 고향은 어딘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북한에서는 뭘 했는지,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루 이틀, 아니 몇 주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제 지난 삶을 낱낱이 다 꺼내놓는 기분이었죠. 마치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심판대에 오르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말이에요. 저는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곤 했어요. 제가 지내던 방은 좀 높은 층이었는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끊임없이 반짝이고 차들은 쉴 새 없이 오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구나 싶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차가운 물살, 중국 공안에 쫓기던 발소리, 라오스 정글의 습한 공기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다니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어서 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대조가 너무 극명해서 때로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이에요. 그런 자유와 안전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물론 컸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무엇을 위해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여기까지 왔난 하는 질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여동생의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만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 같은 것도 들었고요. 자유는 얻었지만 그 자유가 가져다준 또 다른 무게를 느꼈달까요? 앞으로 제가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도 들었어요. 정말 긴 싸움을 끝냈는데 이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기분이랄까요? 그런 밤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 동지들, 아니 선생님들. 제 말 믿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가슴 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들이 이제야 터져나오려 하나 봅니다. 숨 쉬는 것조차 죄 같았어요. 정말입니다. 입을 열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던 지난 시간들이 여기 이 의자에 앉으니 목구멍을 꽉 막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숨겨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제 고향은 그곳은 말입니다. 선생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흙먼지 날리는 길바닥을 헤매는 건 예사였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부모 형제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게 또 죄가 되었습니다. 비사회주의적 행위라며 보위부 동지들에게 잡혀가서 맞고 또 맞고 짐승처럼 끌려다녔습니다. 한 번은 제가 10살 때였을 겁니다. 옆집에 살던 제 또래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순철이었는데 아버지가 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온 가족이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순철 엄마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다음 날 순철이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죽이고 벽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끔찍한 기억이 제 심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때 용기가 없었을까요? 그 아이를 붙잡고 도망치자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살겠다고 살기 위해서 남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몰래 쌀을 팔아 돈을 벌다가도 보위부 동지들이 오면 쥐 죽은 듯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날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제가 가진 강냉이 한 톨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저도 배가 고팠으니까요.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게 제 죄책감입니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죄책감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선생님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 감시받았습니다. 밤에는 불빛 하나 새어나가지 못하게 창문을 가리고, 낮에는 이웃의 눈을 피해 살아야 했어요. 벽에도 귀가 달렸고, 그림자도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밤에 라디오를 몰래 들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아저씨가 끌려가기 전에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진성아, 너는 꼭꼭 이 땅을 벗어나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제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제가 과연 인간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저 그 체제의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숨쉬는 시체나 다름없었지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대한 수령님들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제 지난날을 고백하는 순간에도 제 심장은 아직도 벌벌 떨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눌렸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눈물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인가요? 제가 이제야 사람이 된 것입니까? 흡흡. 흙먼지 가득했던 제 삶 속에서 저는 정말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숨쉬고 싶었어요. 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왔을 때 그 차가운 물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살았다. 이 말로는 다 표현 못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저는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바로 자유였습니다. 이 자유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희생이 제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목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